이 얼굴, 내 아들 도현이 맞지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린다.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내 고인의 이름은 김도현 씨가 맞습니다. 순간 관 속을 들여다본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고 만다. 내 새끼야. 내가 널 끝내 찾았구나.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속삭임이 퍼져나간다. 저 할머니 미쳤다고 욕했는데 진짜 아들을 찾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지? 바로 그 순간 화면은 암전되며 긴장감 넘치는 설명이 흐른다. 매일 장례식장에 나타나던 수상한 할머니.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속에서 그녀가 붙잡고 있던 단 하나의 희망. 사라진 아들을 찾아 전국의 장례식장을 떠돌던 그녀에게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에 불이 켜지고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박말순 68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조금 앞으로 숙인 자세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말수는 언제나 검은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상복은 아니었지만 그 어둠침침한 차림새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뭔가 불길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또 나타났네. 시장 입구 떡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어디 가는 거야? 말수는 시장을 지나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장례식장이 하나 있었어요. 평안 장례식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죠. 말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례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연불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죠. 말수는 빈 의자 하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영정 사진 속 고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온화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죠. 말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얼굴에서 무언가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말수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기 할머니.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슬픔이 서린 눈동자가 드러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갈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외로운 노인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남의 장례에 참석하곤 했죠. 말수는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때로는 평안 장례식장이었고, 때로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다른 장례식장이었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도 걸어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미용실 사장이 단골 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매일 장례식장만 찾아다녀. 그러게 말이야. 죽을 사람이나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섬뜩해. 옆에서 파마를 하던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죠. 혹시 무당인가? 아니면 굿하는 사람? 무당치고는 너무 조용하잖아. 그냥 뭔가 음산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말순을 상여귀신이라고 불렀어요. 누군가는 죽음을 부르는 할머니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장례식장 귀신이라고 했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모두 좋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순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서 두꺼운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수첩 표지는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김도연을 찾습니다. 그 아래로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짜, 장소, 장례식장 이름, 고인의 대략적인 정보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죠. 오늘도 아니었구나.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다녀온 평안 장례식장의 정보를 수첩에 적어 넣으면서요. 내일은 혹시 말순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으며 수첩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이 일상이 언제 끝날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순만은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말순은 그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이죠. 말순이 매일 장례식장을 찾아다닌 지 한 달이 넘어갔을 무렵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죠. 내가 어제 봤는데 말이야. 시장 한복판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더라고. 마치 뭔가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말이야. 에이, 그게 뭐 별거라고. 옆 가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네가 죽음을 보면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누군가는 말순이 장례식장에서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순이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동네 사람들은 점점 말순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머리가... 동네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 치매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은 주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추측들 사이에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박 할아버지가 꺼낸 말이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말순이라는 할머니 옛날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요? 누군가 물었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80년대쯤이었을 거야. 그때가 참 험한 시절이었지. 대학생들 데모도 많이 하고 젊은 놈들이 여기저기 끌려가기도 하고
박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두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저렇게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는 거구나.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아들이.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순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는 시선에서 측은하다는 시선으로, 그리고 다시 불편하다는 시선으로 말이죠. 말순은 이런 소문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말순은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성모 장례식장으로 향한 거죠. 그런데 시장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저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서 장례식장을 돌아다닌다는 거야.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손님이 안타깝다는 듯 말했죠. 자식을 잃는다는 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는 게. 보통은 포기하잖아. 사람마다 다르지 뭐. 특히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던 일들이 벌써 세상에 알려진 것이죠. 말수는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성모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한참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면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보통은 포기하잖아라는 말들이 귓가에 쟁쟁했죠.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중에서도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1980년대 초반의 신문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실종, 행방불명자 급증,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그때가 시작이었지.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신문을 넘기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말순의 글씨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전국 장례식장 명단 마이너스 무연고 사망자 확인 가능한 곳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국 각지의 장례식장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절반은 다 돌아봤구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크 표시가 된 곳들을 세어보니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보지 않은 곳들이 더 많았습니다. 말순은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맨 앞장에 적힌 김도연을 찾습니다라는 글씨를 손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어요. 아마 눈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널 찾을 거야. 끝까지 찾을 거란다. 그 순간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흔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멀리 가봐야겠어. 말순이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더 빨리 찾아야 해. 말순은 메모지에 적힌 장례식장 명단을 다시 펼쳤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곳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순의 긴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지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첩과 약간의 돈, 그리고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먼 길이었어요. 말순에게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마을 첫차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는 말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이상하다는 듯 백미러로 말순을 쳐다봤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말순은 매표소에서 서울행표를 샀어요. 평생 몇 번 타보지 않은 기차였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어디까지 가세요? 친절한 영무원이 물었어요. 강남 쪽 병원이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도연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말순은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길을 알려줘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장례식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말순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이런 큰 곳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정말 넓었어요. 여러 개의 분향소가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말순이 말을 더듬었어요. 혹시 무연고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서, 무연고 고인분들 말씀이시군요. 직원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에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돼요. 말순은 고마워하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은 1층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분향소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 무연고 고인 합동 분향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었죠.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영정 사진을 살펴봤어요. 젊은 남성도 있었고 중년 남성도 있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특히 젊은 남성들의 사진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어요. 혹시 말순이 한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얼굴형이 어렴풋이 도연이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말순이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이분은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잠깐만요. 직원이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네요. 한강에서 발견되셨고요.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연고로 분류된 거예요.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름을 모른다면 도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족분이 찾으러 오신 적은 없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공고도 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순은 한참을 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도연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총 12명의 무연고 고인이 있었는데 그중 4명이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4명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도연아, 너냐?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줘. 내가 여기 있는 거니? 하지만 사진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말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어요. 말순은 다른 층의 분향소들도 둘러봤습니다. 일반 고인들의 분향소에도 가끔 무연고 분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차 안에서 말순은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다녀온 곳의 정보를 적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마이너스 무연고 고인 4명, 젊은 남성 4명, 신원 확인 불가.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 말순이 메모를 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는 큰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갈 곳이 정말 많았어요. 마을에 도착한 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층 가벼웠어요. 오늘 비록 도연을 찾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서울의 큰 병원들에는 정말 많은 무연고 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도연도 있을 거예요. 도연아, 엄마가 곧 찾을게. 말순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찾을 거야.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도연이 아니라 어른이 된 도연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대전, 대구,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대형 병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때로는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런 말순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 할머니 뭔가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동네 부녀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동네 장례식장만 다녔는데 요즘은 아예 며칠씩 안 보여. 이웃집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나이도 많으신데. 사람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말순의 행동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은 뭔가 불길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런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청년 김철수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철수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우연히 평안장례식장 앞을 지나게 되었죠. 그때 철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장례식장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 말순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런 시간에?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철수는 조용히 말순을 따라갔어요.
장례식장 뒷문은 평소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철수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말순이 분향소 안에서 관 뚜껑을 열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말순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어요. 말순은 관 속의 고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철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어요. 겨우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미친 거 아냐?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을 열어보다니. 철수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충격적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어젯밤에 본 일을 털어놨어요. 이장님, 저 말순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어젯밤에 봤는데 관을 열어보더라고요. 이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관을 열어봤다고? 네, 제가 직접 봤어요. 분명히 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을 함부로 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거 큰일이네. 이장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관을 열어봤다고? 그럼 완전히 미친 거네. 아이고, 그럼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야? 무서워 죽겠네. 우리 가족 누가 죽으면 저 할머니가 와서 관을 열어볼까봐. 당장 쫓아내야 해.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사람들은 말순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측은함이나 호기심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혐오만 남았어요. 결국 이장님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시신을 훼손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관을 함부로 열어본다고 해서요. 그날 오후 경찰 2명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말순은 하루 종일 인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피곤해 지쳐 막 집에 도착했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박말순 할머니시죠? 젊은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왜요? 말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함부로 여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파출소까지 가주시겠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사실 들킬 거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찾겠다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단 가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파출소까지 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잡혔네. 당연하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이제야 우리 동네가 조용해지겠구나.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파출소에 도착한 말순은 작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관을 함부로 여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말순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들이요? 네. 도연이라고. 김도연이요. 30년 전에 사라졌어요.
형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니신 거군요. 네. 혹시라도 제 아들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분들 중에 혹시.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식 절차라는 게 뭐가 있을까? 30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말순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텨냈어요. 결국 경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 장례식장 직원들의 경계, 그리고 경찰의 감시까지 말순이 아들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말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서려던 말순은 대문 앞에 붙어 있는 낙서를 발견했어요. 미친년 나가라라는 흉한 글씨가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모두 말순을 피했어요. 어떤 이는 말순을 보자마자 길을 건너편으로 피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그 할머니다. 관 열어보는 할머니. 아이고 무서워라.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완전히 미쳤네. 죽은 사람까지 못 살게 구는 거야. 말순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평소 장을 보던 채소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팔 게 없어요. 뭐라고요? 말순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가게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거든요. 다 팔렸어요. 다른 데 가세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육점, 생선가게, 심지어 빵집까지. 모든 가게 주인들이 말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그런 분이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싫어해요. 할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장사가 안 돼요. 말순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님과 부녀회장,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말순의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나오세요. 이장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부녀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이 동네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너무 이상해요. 죽은 사람의 관을 여시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동네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주민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할머니가 와서 그런 짓을 할까봐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말순이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제발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운운하지 마세요. 한 아주머니가 화를 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면서 남의 관을 여시고 정신병원에라도 가세요. 말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사 가세요. 이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말수는 혼자 집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상가상으로 집에 돌이 던져졌어요. 창문 하나가 깨져버렸습니다. 말수는 무서워서 벽장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아,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데 다음 날부터 더욱 심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말순의 집 담벼락에 계속 낙서를 했고 쓰레기를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친년, 나가라. 우리 동네에서 썩 꺼져. 말수는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나가면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째 굶고 있었지만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청년 철수가 말순에 대한 더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또 봤는데 말이야. 철수가 술집에서 떠들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관에서 뭔가를 가져가더라고. 아마 시체에서 뭔가를 훔치는 것 같아. 뭐라고? 시체에서 뭘 훔쳐? 모르지. 금리라든지 반지라든지. 암튼 뭔가 수상해. 이 거짓 소문까지 퍼지면서 말순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말순을 도둑가지로 몰아갔습니다. 경찰서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왔어요. 박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시신을 도굴한다. 시체에서 물건을 훔친다는 식의 신고였죠. 결국 형사가 다시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색 영장까지 들고 왔어요. 할머니, 집 수색을 하겠습니다. 시신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순이 가진 건 낡은 수첩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별일 없지만 형사가 경고했어요. 다시는 장례식장에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도연아, 말순이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엄마는 끝까지 널 찾을 거야. 창밖에서는 또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잃을 게 없었거든요. 오직 아들을 찾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말순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운데 말수는 집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30년을 찾아온 아들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한번 오래된 상자를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수첩, 사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상자 맨 밑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말순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스크랩들은 평소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신문 기사의 제목은 80년대 대학생 실종 사건 재조명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나온 기사였어요. 말수는 그 기사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많은 대학생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출이나 사고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연행된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이게 도연이 사라진 이유일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시절 행방불명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연고 사망자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찾지 못한 채 무명으로 매장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도연이도?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거구나. 다음 기사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들의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만 매년 수백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말수는 기사를 읽으며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찾아다닌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로 도연이 어딘가의 장례식장에 무연고 사망자로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세 번째 기사에서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기록 보관 현황이라는 기사였어요. 각 지역의 보건소와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이 있다고? 말순이 놀랐습니다. 그럼 일일이 장례식장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각 지역 보건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명단과 기본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오래된 기록들은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말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마지막 신문 스크랩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실종자 가족 지원 나서라는 기사였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실종자가족협의회라는 단체의 연락처까지 나와 있었어요. 말수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믿어줄까요? 더구나 지금 말수는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말수는 결국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보세요. 한국실종자가족협의회입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말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80년대에 사라졌어요. 김도연이라고 하는데 80년대요? 언제쯤인가요? 1982년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찾으셨나요? 말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관을 열어본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국의 장례식장을 다니며 무연고 사망자들을 확인해 봤다고만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이해한다는 듯 들렸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 보관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드릴 수 있어요.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오래된 기록들이라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담원은 말순에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도연의 인적사항, 실종 당시 상황, 그리고 말순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서울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순은 잠깐 고민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언제 가면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약속을 잡은 후 말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랜만에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3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도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말순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화요일 아침, 말순은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정중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한복에 깨끗한 흰 저고리였어요.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 첫차 버스를 탔어요. 다행히 아무도 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도 말순은 계속 긴장했어요. 가방 안에는 도연의 사진과 모든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서울 중구의 한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는 수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처럼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박말순 할머니시죠? 중년 여성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김미영입니다. 김미영 씨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순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김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 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어떤 아이였는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사라진 일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말순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맺혔어요. 1982년이면 김미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김미영은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80년대 무연고 사망자 명단들을 정리한 거예요. 정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모았거든요. 김미영은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꺼냈어요. 이게 전국 각 지역별 무연고 사망자 명단이에요. 성별, 추적 나이, 발견 장소,
사망 추정 시기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수는 그 파일들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연 씨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키, 몸무게, 특별한 신체적 특징 같은 것들요.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도연의 특징들을 설명했어요. 키 175cm 정도, 왼쪽 팔에 어렸을 때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 앞니 하나가 살짝 삐뚤어진 것 등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말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김미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 기록 좀 보세요. 김미영이 가리킨 곳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1983년 4월 한강에서 신원불명 남성 시신 발견. 추정 나이 20대 중반, 키 170cm 내외, 왼팔 흉터, 치아 이상 소견.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더 자세한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미영이 다른 파일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당시 이 시신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대병원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김미영은 전화를 걸어 서울대병원에 문의했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당시 기록이 남아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가보실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영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길,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도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어요. 1983년 4월 기록이네요. 당시 한강에서 발견된 신원불명 남성이요. 파일을 열어보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당시 촬영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말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사진 속의 얼굴은 분명히 도연이었습니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말순이 그토록 그리워한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김미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도연 씨가 맞나요? 네, 제 아들이에요. 제 도연이.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분은 무연고로 처리되어서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어디예요? 말순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유리 공동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유골들은 모두 납골당으로 이장되었고요.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찾았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기록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김미영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했는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참을 운 후 말수는 차분해졌어요. 이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 했어요. 도연이를
도연이를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들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오후 말순은 수유리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연고 유골들이 모셔져 있었어요. 도연의 유골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유골함을 받아든 말순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평안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도연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말순이 도연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온 것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버스로 그리고 마지막 마을길까지 걸어오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유골함까지 들고 와서 뭐 하려는 거야? 설마 그것도 어디서 훔쳐온 건 아니겠지? 말순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걸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을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동네 이장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사갈 준비는 하셨어요? 이장님 말순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찾았어요.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은 품에 안고 있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어요. 이게 제 아들 도연이에요.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무 유골함이나 들고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실종자가족협의회에서 받은 확인서, 병원 기록, 그리고 도연의 신원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들이었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김미영 씨도 함께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 도연을 찾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된 일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냉소에서 점점 놀라움과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찾으신 거예요? 부녀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제가 그동안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젊은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사정도 모르면서.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저도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말순을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봤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찾으셨다니.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많은 장례식장 중에서 말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도연이 사라진 날의 일, 그동안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찾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 끝까지 찾는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요. 그날 저녁 말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의 유골함을 방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말수는 아들 앞에 앉았어요. 도연아, 이제 집에 왔다. 엄마가 너를 찾았어. 말순이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30년이나 걸렸지만 끝내 찾았단다. 그 밤 말수는 도연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다고 했지. 미쳤다고도 하고. 하지만 엄마는 너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 끝까지 믿었단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도연을 마을 뒷산에 있는 선산에 모셔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작은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어제까지 말순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꽃도 준비했어요. 도연 씨한테 드릴게요. 음식도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말수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니요.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가족처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작은 장례식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도 와서 기도를 해주셨고 동네 할머니들이 함께 울어주셨어요. 도연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엄마가 너를 끝까지 찾아냈다. 할머니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도연 씨를 찾으셨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후 말수는 도연을 뒷산 선산에 모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도연아, 여기서 엄마를 지켜봐줘. 이제 엄마도 많이 늙었지만 너를 찾았으니까 마음이 편해. 말수는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3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붙어 있던 흉한 낙서들도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뭐든 말씀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어른이 된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말순도 꿈에서 웃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널 찾았어. 이제 안심이야.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말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평안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